전상국의 우상의 눈물 두 번째 강의. 첫 번째는 날개 질문에 따라서 전체 줄거리 내용 파악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몇 가지 선생님이 질문 1 해서 몇 가지 크게 3개의 파트로 나눠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강의는 1번 갈등편이라고 해서 악과 또 다른 악, 사실 이거는 인물, 주제 이런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 유대가 궁금해요. 유대에 주목해서 또 질문. 세 번째는 기표, 그쵸?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이렇게 선생님이 질문 3가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서 질문을 통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분석하고요. 이렇게 작품 자체를 들여다보는 건 내재적인 관점, 그 다음에 전상국 작가 이야기, 70년대 후반 이야기 시대에 여기까지 하고 학습지 169쪽 깊게 읽기 문제까지 하는 게 이번 강의 전체 틀입니다. 이 강의를 잘 들어야지 다음 주에 만나서 1시간 우상의 눈물 감상 나누기 할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잔소리인가? 진짜로 시작합니다. 선생님의 질문 1, 갈등편, 악과 또 다른 악. 선생님 전체 중에 이제 큰 질문, 린치가 뭔가요? 그렇죠. 구글 클래스룸에 올린 작품 전체 원문 여러분 읽었죠? 작품의 시작이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대가 당한 집단 폭행을 린치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린치, 정당한 법적 수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잔인한 폭력을 가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 독립혁명 때 반혁명 분자를 즉결 재판으로 처형한 버지니아 치안 판사 이름이 린치였대요. 그래서 린치에서 유래했다는데 폭력으로 순화해야 되는 말이라고도 하고요. 기표가 유대한테 행한 린치, 정당하지 않은 폭력은 왜 했을까요? 메스껍게 놀지마 라는 말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티껍다, 재수없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메스껍게 놀았다는 게 폭력의 이유? 거침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기표가 실은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이라는 걸 드러내는 장치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폭력에서 가장 큰 이유가 센 척이라고 해요. 그런데 센 척을 한다는 건 사실 세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별로 세지 않은 사람들이 센 척을 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몰려다니는 거, 집단에서 나옵니다. 기표와 재수파라 불리는 친구들도 함께 몰려다니면서 센 척을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선생님이 질문, 담임은 왜 일사불란한 항해를 중요시할까요? 그 전문 원문에 읽으면 앞부분에 이런 말이 있죠. 이제부터 우리는 66명의 운명을 함께하는 역사적 출항을 선언한다.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단 한 사람의 낙오자나 이탈자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아울러 이 시간 분명히 밝혀질 것은 우리들의 항해를 방해하는 자, 배의 순탄한 진로를 헷갈리게 하는 놈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블라블라. 더 중요한 것은 1년간의 일사불란한 행위를 위해서 서로 사랑과 신뢰로서 결속하는 슬기를 보이는 일이다. 쌤, 옛날에는 한 학급이 66명이나 되었어요? 라는 예상을 빗나가는 생각을 한 사람 있어요? 창의적이에요. 쌤은 84학번이니까 쌤이 이 소설의 시간인 고2였던 건 1982년. 이 소설이 발표된 게 80년이니까 딱 쌤의 고등학교 시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의 친구 중에 허 씨가 있었는데 가나다 순으로 출석번호를 매겼던 그 시절에 그 친구는 68번 허숙행. 베이비붐 시대라고 해서 한 학급에 70명 가까이 있던 시기니까 2020년 여러분이 많아야 30명 정도의 학급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사랑의 매라는 이름의 체벌도 있었고 반별로 성적 경쟁도 하고 그저 통솔, 무사한 일, 통솔이 목표였던 시대. 이런 담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우상의 눈물, 여기에 나온 담임은 참 무섭고 교활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담임의 진심은 일사불란한 항해라는 말에 나타나 보이죠. 반 전체를 효율적으로 통솔하고 싶은 것이 담임의 마음이고, 담임에게 장애물은 말 안 듣고 지시대로 안 하고 개인 행동하는, 반항하는 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걸 이렇게 화려하게 포장을 했는데 이걸 알아챈 사람이 누구야? 유대였죠. 예리한 우리 유대가 선생님, 우리가 탄 배의 선장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그걸 기표는 메스껍다고 나댄다고 생각을 했죠.
담임은 어떤 사람인가? 2번 질문입니다. 3번. 이것도 소설 앞에 있는 건데요. 기표는 왜 담임선생님이 준 추리닝을 찢어버렸나요? 추리닝은 언제 쓰는 거야? 매스게임이라는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단체 활동에 거부감을 느끼던 기표가 비굴하게 옷까지 빌려 입어야 하는 처지가 되니까 기표라면 더욱 화가 치밀었겠지요. 그래서 기표는 담임선생님이 준 추리닝을 찢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표는 일사불란한 행동을 강요하는 이런 게 싫었고, 근데 얘는 이걸 거부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거칠고 폭력적이야. 칼로 막 찢고 친구한테 야 이거 내 거 하자 이렇게 다른 친구들한테 공포감을 주고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거. 형우는 왜 커닝 사건을 일으켰을까요? 이 형우가 주도하는 커닝을 시도한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기표는 점점 힘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커닝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표라는 권력은 동정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도와주어야 유급을 면할 수 있는 친구, 그런가 되는 거죠. 기표는 엄청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형우한테 무서운 린치를 가합니다. 나 체기표야. 너희가 두려워하고 설설 기어야 하는 나 체기표라고. 네, 하지만 형우가 섬세하게 짠 계획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린치를 당하고 입을 꾹 다물어 함구함으로써 형우는 영웅 대접을 받고 기표는 결국 도와주어야 할 불쌍한 아이가 되고 마니까요. 여기서 일사불란한 항해를 외쳤던 담임이랑 형우의 모습이 좀 겹쳐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읽다 보니까 형우의 커닝 사건이 이상한 게 감독교사예요. 아니 집단 커닝을 했는데 교사가 오히려 칭찬을 하고 덮어주다니 뭔가 형우 또는 형우의 담임 이런 배후나 분위기를 짐작한 게 아닐까? 아무튼 형우는 참 교활한 놈입니다. 그 다음에 끝부분이죠. 왜 담임은 기표의 가출에 화를 낼까? 우리가 읽은 소설의 마지막이죠. 선생님이 2번에서도 물었는데 담임은 어떤 사람일까요? 학급의 모든 학생이 매스게임용 추리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난한 기표와 그 친구를 그 추리닝을 대신 구입해 주는 거? 그건 뭐야? 그 마음을 헤아려서가 아니라 뭐야? 자신의 학급이 완벽하고 일사불란해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이 능력 있는 훌륭한 담임으로 빛나 보이고 싶었던 영웅심리? 관종? 거기에 기표는 진짜로 걸림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는 안 될 짓. 기표의 가난을 공개하고 기표를 병든 아버지, 극도의 가난에도 묵묵히 학교 다니는 성실한 학생, 기표 제수파는 기표를 덮기 위해 헌일까지 한 의리파, 이렇게 미화합니다. 담임을 필두로 학급 아이들은 모금하고 이런 미담이 언론을 통해 주목을 받고 담임이 맡은 학급의 선행이 영화로까지 만들어지려고 하지요. 그런데 다 된 밥에 죄를 뿌린 기표에게 담임은 매우 화가 납니다. 담임이 가출한 기표를 걱정하는 기표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어요? 담임은 기표의 처지나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선행과 업적을 과시하며 돋보이고 싶어하는 차가운 사람, 바람직하지 못한 리더에 불과합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갈등편이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거 5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또 다른 누구의 잘못이 가장 큰 걸까요? 여러분 꼼꼼히 읽었으니까 여러분도 대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 갖고 있는 책에 우리 소설에 보면은 악마가 둘 나오죠. 순수한 악마와 양의 탈을 쓴 악마. 아까 또 다른 악. 물론 폭력을 행사한 기표도 악마지만 또 다른 악은 없을까? 이게 이 소설의 문제제기입니다. 이거 선생님이 갖고 있는 소설에서는 이런 사파가 있어요. 담임의 일사불란한 항해를 표로 그려낸 거죠. 66명이라는 학급이 모두 다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 우리는 함께 나가야 된다. 이런 거. 이거 추리닝을 갈갈이 찢어버린 기표 그 대목에 나오는 사파였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커닝을 도와주는 거, 슬쩍 보여주는 거. 그런데 기표는 그걸 순수히 받아들이지 않죠. 내가 왜 이 제도권 안에 들어가야 돼? 나 이거 이따위 신경 안 써. 첫 번째가 갈등을 중심으로 봤다면 두 번째는 선생님 유대가 참 궁금했어요.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상황이 돌아가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유대. 유대는 어떤 아이일까요? 선생님 던지는 질문은 3개. 유대는 왜 린치당한 걸 어른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맨 처음 유대는 기표의 비위를 건드려 린치를 당해요. 그것은 유대에게 무섭고 아픈 기억으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유대는 그 상처를 기표와 같은 반이라면 겪어야 하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반 아이들과 형우는 기표에게 이미 당했으니까 그런 유대를 선망의 시선으로 유대는 이미 겪었다 우월감, 오만감 이런 걸 갖게 됩니다. 왜 유대는 어른들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학습지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유대 엄마가 나오죠. 유대 엄마는 이게 뭐야 대치동 엄마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하지만 정작 속마음은 진심으로 알아주지 못하는 어른으로 나옵니다. 담임선생은요. 유대는 꿰뚫고 있어요. 자유를 강조하지만 누구를 반장 부반장으로 내세워야 일사불란하게 돌아갈지 계획하고 부탁해요. 더구나 유대에게 반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달라는 부탁까지 해요. 유대는 자신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사건에 대해 관심과 이해가 없는 어른들은 내가 말해봤자 폭력 자체에만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합니다. 왜 어른들한테 말하지 않았나요? 진심으로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어른들에 대한 불신의 표현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유대는 왜 형우의 혀가 놀랍다고 했을까요? 그렇죠. 유대는 형우가 하는 말 속에서 이중성을 느낍니다. 그 새끼는 악마야 라고 한 게 본심이었을 텐데 아이들 앞에서는 도와주자며 진심으로 위하는 척 그럴 수 없는 친구를 자처합니다. 유대는 형우의 본심과 말이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는지 매우 놀라웠을 겁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유대는 형우의 말이 갖는 강력한 힘에 대해서 놀랐을 거예요. 형우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기표의 가난한 집안 사정을 낱낱이 말로 공개해서 기표를 말로 불쌍한 아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유대가 말한 놀라운 혀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말의 강력한 힘에 대한 놀라움일 수도 있습니다. 범의 입보다 사람의 입이 무섭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범의 입은 한 사람을 해치는 데 그치지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 번에 수백 명이라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알죠? 댓글. 더 무섭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기표가 읽고 있는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건 우리가 출석 수업할 때 직접 읽는 것으로 하고 패스. 그렇죠. 3번째 질문. 유대는 왜 형우보다 기표한테 마음이 기울었을까? 쌤 생각에 유대는 약간 형우보다는 기표와 마찬가지로 일사불란한 현실에 불만이 많고 비판적인 의식이 강한 학생. 그리고 유대는 기표를 순수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폭력을 일삼는 기표가 순수하다고? 여기서 순수하다는 것은 머리를 굴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기표는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자기 본능과 감정에 충실합니다. 순수한 악마라는 말이 소설에도 나와요. 형우는 교활한 천사, 기표는 순수한 악마. 유대는 머리를 굴리는 담임이나 형우보다 폭력적이지만 순수한 기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가의 의도가 아닐까요? 형우와 기표 사이에서 그런 대립에서 갈등을 심화하고 결론을 극적으로 맺기 위해서는 관찰자, 유대의 역할이 필수적이었죠. 여기까지 쌤이 노란색으로 무기력한 이성으로 달았는데요. 무자비한 폭력과 또 다른 폭력을 바라보는 냉철한 이성의 시선. 그러나 상황을 어쩌지 못하는 무기력한 이성. 쌤은 유대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 그림 하나 보고 갑시다. 너무 기표 쪽인가 이 그림은? 야성을 잃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자, 우리에 갇힌 사자. 그런데 누가 생각나요? 이 소설을 읽다 보니 이 우리는, 사자를 가진 우리는 한배라는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한 담임과 형우, 그리고 사자는 기운이 빠진 기표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질문 마지막 3번째 기표편. 당연히
소설 전체를 생각해서 소제목은 길들여진 우상이라고 하고 선생님이 두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일단 첫 번째, 기표는 뭐가 무서웠을까요? 무섭다.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가출한 이유는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기표를 길들이려는 형우나 담임과 같은 힘 있는 사람들, 학급이라는 기표가 현재 속해 있는 집단, 나아가 이제는 더 이상 옛날의 기표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지도 모르는 신문이나 영화, 이런 대중매체가 모두 무서웠을 겁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쌤, 그럼 이 소설은 기표의 폭력성을 옹호하거나 긍정하는 소설이에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이 소설은 기표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담임과 형우, 언론이 더 큰 폭력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표가 휘두르는 눈에 보이는 폭력에 못지않게 담임과 형우가 휘두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도 기표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평생 정신적 상처로 남을 수 있어요. 이게 작가의 의도, 주제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노찬성과 에반을 읽을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과 우상의 눈물을 읽게 되어 참 좋습니다. 이런 게 문학의 힘이죠. 이걸 잘 읽은 여러분은 적어도 형우나 담임의 위선을 비판하는 사람으로 자라겠죠. 좋은 사람. 쌤도 선생님을 돌아보게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제목이 왜 우상의 눈물일까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우상은 누굴까요? 기표에게 당한 이후로 반 아이들한테 우상이 된 형우? 아니죠. 이 소설은 유대의 관점에서 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니다. 이게 뭐야? 그쵸? 작가의 목소리를 대신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제목은 그런 작가의 생각을 함축적으로 담은 표현이고요. 시나 소설이나 여러분이 쓴 감상문이나 쌤이 제목은 허투루 짓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제목에서 언급한 우상은 유대의 우상일 테고 그것은 곧 기표를 뜻합니다. 그런데 우상이 왜 눈물을 흘리나요? 우린 소설을 촘촘하게 읽고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기표가 받은 상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이 소설은 기표의 얘기가 아니라 유대가 생각하는 기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이 소설은 던지고 있지요. 포악한 사자와 같은 순수한 악과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위선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나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설입니다. 기표의 가출, 무섭다, 더 이상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맨 마지막 장면. 우상의 눈물, 누가 우상일까? 왜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 아까 쌤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아주 간단히 작품 바깥의 작가 이야기를 합시다. 소설가 전상국 선생님의 생애와 작품 연보 볼까요? 이거 보이나? 크게 하고 봐야 되겠다. 이게 1940년 12월에 태어나셨구나. 강원도 출생이시구나. 그리고 6.25를 겪었겠다, 어린 시절에. 그 다음에 춘천고등학교에서는 시인 이승훈과 함께 공부하고 경희대 국문과, 그 우리가 너와 나만의 시간, 그 황순원 선생님이 교수로 있는 거기서 문학 청년으로 공부하고 잘하고, 그러다가 우리 근처였던 맨 밑에 72년도 경희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있다가 옆으로 넘어왔어요. 너는 계속 공부해라, 문학을 해라. 그래서 35살에 창작가 비평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선생님을 하면서 계속 했네.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몇 년도, 이 작품이 발표된 건 1980년 41살 우상의 눈물 등을 발표하고, 그쵸, 작품집을 펴냈죠. 그리고 다시 경희대 국어 공부하다가 여러 상을 받습니다. 문학 선생님과 문학인으로, 소설가로 두 개를 산다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계속 공부하고 김유정 문학상 받고 등등등 하다가 나중에 자리를 어디로 옮겨? 강원대 국문과 교수.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춘천 가는 길에 김유정 문학관이라고 혹시 가본 사람 있나? 봄봄의 그 김유정. 저 선생님 갔었는데 그때 김유정 문학촌에 촌장이 같은 강원도에 있는 전상국 소설가의 그분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때 한번 뵀거든요. 그러고 지금은 2016년 77세로 여전히 소설을 발표하고 계시네. 대단하시다. 2020년 올해는 81세 환갑을 넘기신 분. 그렇지만 우리 같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계시겠군요. 알겠어. 그 다음에 마지막 소설의 배경인 70년대 후반 선생님 시대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 쌤이 키워드로 이렇게 6개 정도 쌤이 책을 보고 꼽았는데요. 네, 그 책을 안 갖고 왔다. 제목만 보자. 이 정도. 그때는 체벌, 폭력이 난무하고 공포의 교실이었고 70명.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런 거 보면. 그 다음에 초등학교 성적을 보니까 중간층이었고 최상위권이랑 하위층. 지금이랑 비슷하다. 그리고 교사가 직접 가정 방문을 다시 허용하고 그때 막 촌지 엄청나게 문제. 선생님도 생각나요.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우리 집으로 온다는데 우리 집 엄마 아빠 우리 집 좀 어려웠는데 우리 집 오는 게 선생님 되게 싫었거든요. 선생님이 남북대화 무기한 단절 서로 대립됐던 시기였고 공무원 시험 대졸 응시 크게 줄어. 공무원 시험이 별로 공무원이 되는 게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생각나죠? 서울 1964년 겨울 동사무소에서 병사에게 근무하는 나. 근데 지금은 그때는 일자리가 되게 많아서 막 성장 뭐 이런 식이요. 70년대. 근데 지금은 안정화되면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공무원 시험 다 준비하는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죠. 박정희 대통령이 쭉 5.16으로 쿠데타로 그래서 독재 정권 하고 있다가 돌아가신 때이기도 하고 이런 70년대 후반의 분위기를 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는 폭력, 언론의 문제 뭐 이런 거를 암시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